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오늘은 10월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그동안 보도되었던 수많은 뉴스 가운데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뉴스, 궁금한 뉴스를 선정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청주흥덕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은편에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아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김용환 충북지사는 도청 본관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사무실을 비우고 대신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곧바로 도민 설문조사와 연구 용역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유모차를 끌고 급한 언제든지 와서 여기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청회에는 정부 부처와 미술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복합 문화 공간에 일명 문화의 궁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청회에서는 1930년대 건축물 양식에 당시 도민 성금으로 지어진 본관의 문화 역사적 가치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참석해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휴 공간의 문화재생 사업을 벌이는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업에는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갈 전망인데 김 지사는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도청을 옮기지 않음으로써 무려 3천억 가까운 예산을 우리가 절감했기 때문에 우리만이 지금 옛 도청을 업사이클링에 쓰고 있고 문화의 궁전으로 태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도민들이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김 지사가 활용 방안을 정해놓고 용역을 맡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 답은 정해져 있고 여기에 뭔가 이제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문모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가뜩이나 공간이 부족해 8개 부서가 외부로 나가 있는데 본관까지 개방되면 사무공간과 주차 공간이 더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충북도청의 그 본관을 복합 문화 본관으로 바꿔서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동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충북도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다 가셨을 텐데요. 이게 1937년에 지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참 역사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것만은 분명한데 그래서 지금 문화유적지로 이게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87년 만에 손을 대겠다. 그래서 용도를 바꾸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민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대목까지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예. 예, 다시 리노베이션이라든가 리모델을 해서 도민의 품에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반대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을 할 때 인풋 대비 아웃풋의 효과를 거둘려야 되는데요. 그것이 꼭 오른쪽으로 가면은 도서관, 정확히 얘기하면 그림책 도서관을 만들고 현관을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면은 미술관, 전시관을 만들겠다라는 게 큰 지금 그 핵심 축이거든요. 예. 그것이 최상의 선택이었을까 하는 데에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절차상의 합리성 그리고 적합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곱씹어 볼 대목으로 저도 판단이 되는데요. 예컨대 이게 도청에서 답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자 이제 이 역사 유적 그 건물은 수명이 다 했습니다. 용도를 한번 바꾸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많은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백지 상태에서 하면은 글쎄요 꼭 이 답이 도서관과 미술관이 나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후보 중에 하나는 있을 테지만 여러 가지 안이 아마 본물처럼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도청에서 사전에
스크린을 해서 답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공청회라든가 전문가 좌담회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일각에서의 우려, 예. 또 인풋 대비 아웃풋 효과, 이걸 우리가 이제 성과 지수가 굳이 100억을 들여서 도서관 하나 더, 미술관 하나 더,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이 결정을 내서 막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다시 우려의 목소리를 하나씩 검토하는 그런 이 반추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서두를 꺼내겠습니다. 예,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용환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 37조 2항에 보면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죠. 예.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그 4가지가 있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그러니까 저울질을 해서 어느 게 더 유리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아무리 좋은 결과물을 놓고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동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견 수렴의 과정, 절차적 또 수단의 적합성 이런 것들이 훼손되고 또 침해의 최소성 아니에요. 앞에 향나무 79그루 이상을 다 어디로 물론 다른데 이제 이식을 하긴 했지만 완전히 뭐 버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침해해가면서 또 이 조그만 연못 같은 이런 역사성이 있는 것까지를 다 메꿔가면서 과연 했을 일이냐. 과연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나 적합성을 따져봤다 그러면 시민들이 더 좋은 솔루션, 오히려 하향식, 그러니까 도지사나 위에 간부들이 하향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것보다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일방통행식 이런 행정에 대한 불만이 결국은 불만과 불신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님께서 그 절차와 관련해서 헌법적 문제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회의를 위해서 도청에 자주 가는데 여전히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불편합니다. 모자랍니다. 근데 이 도청이라는 행정기관이 반드시 이렇게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어야 되나 저는 사실 그런 목적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성이 있고 이제 선제적으로 옥상 공원이라든지 잔디광장을 만들었는데 이 네. 부분도 실제 실효성 있게 지금 사용되고 있느냐 도민들에게 홍보가 되었나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또한 도청은 청주에 있는데 제가 이제 시민회로서 보면 도서관들이 청주에 참 잘 돼 있습니다. 연계도 잘 돼 있고 근데 또 다시 본관을 굳이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되냐 의문점이 있습니다. 평일에 잘 돼 있는 도서관을 봐도 사실 어린 아이들부터 학생들은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주말 활용을 위해서 여전히 부족한 사무 공간이라든지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휴게 복리 공간도 없고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부분은 좀 의문점이 남는 부분입니다. 네, 용도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라는 말이 굉장히 듣기 좋게 들리죠. 과거에 이제 행정 중심의 권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말 뒤편에 있는 도지사인데 도청 어떻게 활용하든 내 맘대로 할 거야라는 또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간 김영환 지사가 취임 직후부터 등장했던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추진하고 내가 밀어붙이니까 이건 정당한 사업이다라는 그런 마인드 아래 추진해서 논란이 빌어졌던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전 이번 이 사업 역시 같은 맥락으로 조금 더 개선되지 못한 김영환 도지사의 정책 추진 방식의 좀 나쁜 예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 도청이든 뭐 도지사든 충북도든 본연의 역할, 본질의 역할에 조금 더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충북도지사로서 다양한 아이디어 기발하게 내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도지사가 해야 할 특히 최근 이제 국회 국정감사가 2년 만에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오송 참사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런 본질적인 충북도지사가 해야 할 역할들은 외면한 채 주목받는 것에 여전히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절차적 문제와 함께 충북도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 방침이 쇠락해가는 성안길의 상권 복원,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기대가 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김동원 위원장님. 지금 김영환 지사께서 시인이기 때문에 이 워딩 이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또 이 무릎을 칠 만한 워딩들이 많합니다. 문화의 궁전 프로젝트,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의 궁전으로 우리 도청 건물, 또 제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앞을 지나다니면서 늘 보았던 그 장소가 문화의 궁전으로 되기를 저도 희망을 합니다. 네, 이거 조금 더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요, 문화의 바다 프로젝트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청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을 통해서 아마 우리 충북시 도민들, 청주 특히 청주 시민들은 많이 알죠. 서문대교부터 시작을 해서 삼겹살 거리, 그다음에 성안길, 옛날에는 본정통이라고 그랬죠. 본정통. 여기에 향교, 우암산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쭉 그 바다처럼 흐르겠다 해서 문화의 바다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항상 이런 그 프로젝트를 볼 때 얼마 투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인풋 아웃풋을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만은 최소한도 한 480억 이상 500억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실무선에서 얘기를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27년에 완공된 목표로 이 프로젝트가 가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지금 기본적으로 도청도 마찬가지고 문화유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공사가 시작이 되면요, 시작하는 때부터 해서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공사가 훨씬 그 안에 또 어디 뭐 유적이라도 뭐가 나오면은 또 스톱을 해야 되고, 공사비가 지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과도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난이도도 이것도 지금 제가 각종 그쪽 그 도청의 자료라든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현재의 예측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공사 난이도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기우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 잘 됐다 그러면은 훨씬 더 그 말씀드린 본정통, 성안길, 상가 활성화, 이것은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우리 청주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아마 이제 여기를 뭐 탐사 대열이 있을 정도로 아마 핫 플레이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이디얼하게 이게 성공이 되면은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이 승수 효과를 작용을 할 테지만, 그것을 이루기에는 만만치 않은 난관이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공사비라든가 공사 난이도, 이런 아주 디테일 면에서 접근을 하면은 글쎄요, 문화의 궁전, 문화의 바다, 그 워딩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을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최 국장님, 문화의 궁전, 뭐 문화의 바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지, 도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됐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미 이제 앞서 같이 보신 보도에서 나왔지만 사업 추진을 결정해 놓고 이제 사후적으로 공청회라는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듣겠다라는 방식이 사실은 처음부터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형식적으로 뭔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한 거야라고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도지사가 나서서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 같다라는 좀 불쾌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뭐 김영하 지사 그간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즉흥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놨고, 거기에 대한 많은 도민들이 비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판에 대해서 다양한 뭐 설득할 수 있는 자료들, 뭐 과정 등을 통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장기적인 그림 아래 문화의 궁전이라고 하는 꽤 거창한 제목이에요. 이것들을 실현하려고 하는지를 도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아예 그 공청회라는 자리 안에 싫은 소리 할 사람들을 차단했습니다. 다 이미 하기로 결정한 뒤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같이 고민할 토론자들만 모신 공청회가 과연 공청회라고 부를 수 있을지, 그 과정 자체에 뭐 도지사로서 적합한 역할을 하려면 싫은 소리, 반대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을 차단할 게 아니라 같이 불러서 제대로 어떻게 설득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저는 그래서 이번 공청회 사실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방식의 공론화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네, 유명한 건축가를 제가 이제 지인이 있는데 요거를 취재를 하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자기 같으면은 이게 지금 현재 충북도에서 가장 크게 강조를 하는 게 국토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충북도가 그래서 모든 그 엠블럼이 다 국토의 중심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랜드마크를 짓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뭐 에펠탑이라든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처럼 그곳에 가면은 무조건 들려봐야 하는 그런 이 상징물을 국토의 중심이라면은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아주 적절한 랜드마크가 지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국내 수요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서울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주 피부로 느낄 정도의 광화문이나 뭐 강남에 가면 그런 것들이 아주 물결처럼 이루는데 이 사람들의 상당 부분을 청주까지 불과 뭐 130km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랜드마크의 활용 방안 이것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 교수님. 네, 옛날에는 어떤 걸 개발한다거나 뭐 업사이클링이든 리사이클링이든 뭐를 할 때 뭐 토목 전문가다, 건축 전문가다, 도로는 어떻게 내고 하수는 어떻게 배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게 이제 위주였죠.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은 가장 먼저 각광받고 전문적으로 쓰는 분들이 스토리텔러들입니다. 스토리텔러. 다산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보면 뭐 다산이 책들 읽었던 길, 학동들 가르쳐는 뭐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그에 따라서 반드시 낼 도로도 일부러 구부러지게 갈 수도 있고 물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게 스토리텔링을 먼저 해놓고 그림을 그렸다면 그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흔히들 위정자들이 핑계대기 좋을 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론화위원회. 실제로는 공론화를 통해서 핑계댈 때만 쓰지 말고 이런 때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스토리 라인이 잘 형성되고 거기에 살을 입히는 좋은 결과가 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원 위원장님. 시청자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듣기로는 이 관공서 건물이 웬만한 아파트보다 훨씬 튼튼하게 지어졌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활용도를 정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2탄은 아니겠죠라고 말씀을 해주신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신 교수님. 네. 댓글은 2338 땡땡땡님께서 정신 차리시오. 충북 응급실이 무너진 마당에 한가롭게 공간 타령이냐. 충북대 건국대 응급실이라 해결해라. 엄한데 내 세금 쓰지 말고 치과에 사는 의료인이 아니냐. 즉 불신에 따른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최 국장님도 댓글 갖고 오셨죠? 네. 그간 아마 김영환 지사의 조금 즉흥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라고 아프게 짚어주셨습니다. 예. 겨울 사과인 부사의 가지치기가 한창입니다. 지난 4월 라오스에서 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입니다. 상품성을 크게 좌우하는 가지치기지만 숙련되게 해냅니다. 이 농장에서 2년째 일하고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은 성실성과 근면성을 높게 본 농장주의 요청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방문했는데 내년에도 다시 올 예정입니다. 계절 근로자 제도가 정착되면서 숙련된 일꾼을 재유치하기 위한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행정 재정 지원도 확대되는 실정입니다. 음성군은 올해 1억 5천만 원 상당의 산재 보험료를 비롯해 5개월 이상 체류하면 받아야 하는 마약 검사비를 대신 내줬습니다. 지난해부턴 지역 관광도 시켜줘 사기도 올려줬습니다. 내년부턴 관내 보건소와 협력병원에서 진료 시 100%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민간보험 가입도 행정 지원합니다. 일부의 이탈 사례도 있지만 현장에선 이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없이는 정상적인 농업이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현행 8개월까지인 비자 기한을 늘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우수 근로자에겐 지역 특화형 거주비자 전환 기회를 줘 농촌에 정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없이는 정상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현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있어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최진호 국장님 먼저 듣겠습니다. 예, 이주민 계절 노동자 없이 농사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이 이제 현실이죠, 정말. 예. 근데 이제 그 말을 되돌아보면 이주 노동자 말고는 이 힘든 농사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농업인의 경우에 직업 만족도가 18%에 불과했고요. 생활 만족도도 20% 수준이었어요. 예.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고된 일을 하면서도 그만큼 제대로 경제적인 무슨 삶의 환경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그 부분들을 이제 이주민 계절 노동자들이 채워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아직은 좀 많은 한계와 제도가 보완될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예. 정 변호사님.
예,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문제는 사실 올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해마다 지금 문제점과 대책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문제를 지방정부, 지방자치의 문제로만 국한을 하고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남에서는 올해 초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어서 필리핀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잠정적으로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신 교수님? 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요 가까이 청주 근교에도 미호강 주변에 비닐하우스들이 많습니다. 옥산이나 이렇게 해서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애호박, 오이 이런 거 사실 하나도 농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비닐하우스에서 짓고 있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잠깐 말씀 주셨는데 댓글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아직도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이런 댓글들도 많고요.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계절 근로자와 달리 지금은 체계적인 관리나 여러 가지 그 어떤 지원, 후원 등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탈률이 제로인 곳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채우지 못하는 부분, 우리와 소위 일자리가 겹치지 않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채운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더 시스템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게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동원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올 한 해 9월 말까지 전국 시군에 배치된 계절 근로자가 6만 8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촌 지역에 투입이 됐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의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에 힘입어 들어온 게 딱 20년 됐습니다. 예, 올 여름 기준으로 20년이 됐고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농촌뿐만이 아니라 산업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지금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요. 특히 이 지금 현재 농촌 현실을 감안을 하면은 이 계절 노동자, 계절 근로자가 없이는 아예 사과 수확기에 사과를 딸 필요도 없다. 괜히 혼자 이거 따야 이 몸만 축난다 하는 그런 그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각 그 농가에서 한두 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는 거의 집안의 세탁기, 냉장고처럼 필수품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런 현실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은 이 사람들 중에서도 우수한 근로자 이런 분들에게 이 혜택을 주고 올해 이렇게 뭐 단기 체류가 5개월인데요. 여기에 잘하는 사람들이 3개월 더 늘려서 8개월. 글쎄요, 이거 갖고는 제도적으로 이게 승부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 얘기를 뒤에서 할 텐입니다만은 바로 이런 것들. 지금 현재 뭐가 제일 부족한가를 전담센터를 두고 거기서 지속적인 관리. 그래야 이탈 근로자 문제도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그 필리핀의 한 도시와 우리 자매결연 맺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도우면서 이제 계절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봤는데요. 우선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꾸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측면, 야반도주 내빼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최저임금은 주게 돼 있어요. 농촌에 갔을 때 우선 숙식 시설이 돼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으로 숙박을 할 수 있게 해서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쪽 옆쪽에 해서 별도로 이제 숙식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아예 그 요건이 되질 않아요.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진일보가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왔을 때 자꾸 이제 도망가는 게 왜 도망가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최저임금이 대략 한 210만 원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일당으로 봤을 때 한 9만 원, 8만 5천 원 정도를 상한선으로 이렇게 기존에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천, 음성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음성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율이 15%까지 됩니다. 거주민의 15%가 외국인이에요, 실제. 공장, 제조업 이런 데를 가면 실제 15만 원부터 20만 원 이렇게 되는 데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 와서 이제 자기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죠. 모여서 이렇게 같이 뭐 주말 같은 때 장터에서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가 교환되면서 약간 이탈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지원 체계에서 그게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브로커의 문제예요. 외국에서 모객을 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지자체끼리는 서로 자매 결혼해서 양쪽에
예를 들어 필리핀의 어느 시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걸 모을 때 있었던 브로커 중에 대부분 한국 사람이 끼어 있는데요. 이들이 옛날에는 여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씩 떼서 중간 수수료를 이렇게 한 게 있어서 많이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본국으로 송금한 거에서 수수료를 떼는 이런 거라서 조금 더 외교 체계 이런 거에서 영사 체계 이런 데서 좀 그런 브로커리지를 하는 한국인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의 특사경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불법 단계로 넘어가면 그걸 이제 잡으러 다니는 건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 어쩔 수 없는 서글픈 사연들이 많아요.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아니면 이 계절에 딱 계절 노동자라는 게 요때 수확을 안 하면 썩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조금씩 융통성을 우리가 법을 안 지킨다는 게 아니라 어떤 운용의 묘를 좀 살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 교수님께서 브로커 얘기하셨는데 사실 무단 이탈에 있어서는 브로커의 개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농촌과 뭐 생산 현장의 그 임금 격차도 있지만 사실 반 정도를 브로커한테 주고 나면 그 격차는 더 커지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이 브로커의 횡행인데 이 부분을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사실 손 놓고 있다는 부분도 이분들을 횡행하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법 그 무단 이탈의 문제는 결국에 불법 체류의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은 법의 사각지대 또 인권 문제, 범죄와의 관련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농촌의 문제,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군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예. 또 뭐 더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네, 무단 이탈 문제는 지금도 여러분께서 강조를 하셨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적인 그 조직 센터를 해서 체계적으로 추적을 할 수 있는 처음에 올 때부터 출국할 때까지 전반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파악이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땜빵식으로 5개월 지나면은 또 가고 어차피 갈 사람들 이렇게 인식들이 돼 있는데요. 지금처럼 느슨한 그 체계로는 이탈을 막을 수는 없고요. 현재 가능한 그런 그 법규 개선뿐만이 아니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도 도입할 만합니다. 한 번 이탈 들어오면 이제 한국에는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그 시그널이 필요하고요. 벌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한번 무단 이탈을 하면은 즉 법규를 한국 법규를 이구면은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것을 갖고 올 수가 없다라든가 그리고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죠. 인센티브를 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보상책을 주면은 글쎄요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상황이 오겠죠. 저는 이 보상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무단 이탈 비율이 좀 뭐 감소될 때도 있고 증가할 때도 있고 좀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다만 이제 자치단체별로 우리 지역은 계절 노동자의 무단 이탈률이 0%다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처우, 또 제대로 주거 공간이라든가 복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담보가 되는 지역들이 그런 이제 효과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그 계절 노동자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저는 좀 근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얘기잖아요. 이 농촌이라는 공간이 대안적인 공간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공동체로서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이 빛나는 공간인데 그 안에서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뭐 지역 주민의 몇 %가 이주 노동자다라고 하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로 함께 살아가는 게 이미 체득이 된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단순히 돈벌이를 하러 온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같이 살아가는 고민들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간 진보된 고민을 하는 우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신 교수님. 네,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악의적인 어떤 인종 편향적인 이런 댓글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고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고 K566 땡땡땡님께서 굿입니다. 좋은 제도입니다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예, 김동원 의원님 댓글 갖고 오셨죠? 권왕 1025라고 써 있네요. 융통성 있는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최소한도 몇 년은 데리고 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 잘하는 그 근로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무단 이탈 이거 할 수 없게 강한 제재 또한 강구를 해야 됩니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최 국장님 어떤 댓글 갖고 오셨습니까? 예, 지금의 이제 아마 농촌의 현실을 좀 꼽아주신 것 같은데요. 계절 노동자들 아니면 농촌에서 농사 일할 사람이 있을까요? 고생하고 돈을 조금 주는데라고 해주셨습니다.
국회의원은 후원회가 가능하지만 지방의원은 안 된다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뒤 지난 2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마련됐고 올 하반기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연간 모금 한도는 도의원 5천만 원, 시군의원 3천만 원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가능합니다. 9월 말 현재 충북에서 개설된 지방의원 후원회는 모두 3건, 도의원 1명과 청주와 충주시의원 각각 1명씩입니다. 이들은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없지만 유능한 정치 신인 등 다양한 시민의 정치 참여도 예상됩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투표 이외에 적극적인 정치 활동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후원금을 매개로 한 대가성 거래나 결탁 등이 걱정입니다. 지방의원은 사업 발주와 공모 등 지자체 행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의정활동비 인상 과정에서 보여지듯 지방의원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습니다. 정치자금의 활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익단체와 연계하는 부분에서 이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정치자금 회계 보고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와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지방의원 후원금 제도가 도입된 지 4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신 교사님, 네. 이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득농망촉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농지방을 얻으니까 총나라 전체를 원한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 이런 이제 속담과 마찬가지로 비판하는 측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느냐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할 수 있게 한 거잖아요. 예. 실제 91년도에 지방자치를 부활을 할 때 그때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어요. 그렇죠. 2005년도에 이제 다시 개정을 하면서 이제 유급으로 일부 바뀌고 했지만 무보수 명예직일 때는 어땠습니까? 겸직을 할 수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유급으로 하면서는 겸직을 못 하게 했잖아요. 일부분을 이제 허락 맡아야지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우리 충북도시에서도 이제 각종 조사를 받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유급까지 가면서 또 불미스러운 일까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 제어하면서 이런 합법화된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일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5천만 원,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3천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에서는 반드시 후원의 사무소를 개설할 때 회계 책임자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무실 운영비나 그런 인건비로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은 매우 한정적이다라는 인식이 있으신 것 같고 그 때문에 지금 충북도나 그 자치단체에서도 자치의원들의 경우에도 사무실 개설이 아직은 저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동원 위원장님 말씀 예, 듣겠습니다. 제도보다는 합리적인 운영에 승패가 갈려 있다. 이것은 사실 어느 제도를 만들어 놔도 항상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원 후원금 제도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요. 이 제도 자체가 처음에 시작이 국회의원만 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받게 제도를 바꿉시다라고 지방의원들이 나서서 헌재에 제기를 하여서 평등권 침해다라는 답변을 얻은 거군요. 맞습니다. 예, 뭐 국회의원만 후원금 받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도 자체가 일단 지방의원 후원금이 마련이 돼 있는데 문제는 역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가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투명성이죠. 돈이 3천을 모았건 2천을 모았건 그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라는 것이 표를 준 유권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게끔 만들 정도로 깨끗하고 투명성 있고 목적에 맞는 돈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도 아까 충북 도청 건물 이런 거의 운영 방안처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들이 국회의원하고 약간 이 업무 성격상 지역에 밀착돼 있는 그 일을 많이 하거든요. 예.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생활 개선에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여기에 어떤 협회라든가 이익 집단 그리고 어떤 업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결탁의 가능성 이것들을 역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네, 운영이 중요하다. 최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앞서 말씀들 해주셨지만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필요하냐, 적절하냐 이런 논의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됐죠. 그리고 예. 지역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후원금 보내기도 하고 그만큼 국민의 목소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니 국회에서 제대로 활동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지방의회 정치후원금 가능한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를 새삼 하게 되는 것은 아마 지방의회 또 지방의원들의 가진 시민들, 도민들의 아직은 좀 신뢰가 높지 않은 불신이 큰 그러한 좀 마음이 많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주민들이 뭐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과연 이게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해소하는 것도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 이제 아직은 좀 움츠리고 계시는 의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괜히 후원회 한다고 했다가 또 욕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든 것, 그것들을 해소해야 할 것도 결국 지방의원들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와 우려의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후원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지방의원들이 그만큼 더 원활하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교수님. 네,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우선 현직 의원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 이제 이 소위 이제 세비 수당 월급이라고 안 하고 수당이라고 그러죠. 이제 일종의 임시직과 같이 이제 저희가 되는 거니까요. 수당을 받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겠죠. 진짜 예. 제대로 일하려면 정책을 발굴하고 간담회를 하고 뭐 백서를 내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그런 재정적인 서포트하는 면이 가장 이제 큰 장점일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걸 제도를 만들면서 표방했던 것이 뭐냐면 정치 신인,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치 신인을 유입하는데 새로 유능한 신인이 들어오기 좋게 한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직 정치에 입문하지 않은 신인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뭐 주변 네트워크가 워낙 좋아서 새로 입문할 때 많은 서포트를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정치적으로 전혀 인지도도 없고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를 들어서 소액의 많은 후원금을 걷는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검증된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가장 대표적인 장점으로 표방은 했지만 그거는 분명히 현실과는 굉장히 모순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신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방패 막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분 또 누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예, 이 위원장님.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확보를 하려면은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뭐 다 마찬가지 지방의원들이 전문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또 뭐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돈이 역시 듭니다. 즉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력이 아주 풍부하다거나 그런 분들이 또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자기 가업이라든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정치판에 뛰어들지를 않는 게 또 현실인데요. 예, 이런 의미에서 토론회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는 상당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지방의원의 후원금 제도는 이 단비처럼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운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토론회나 공청회 이게 지금 현실에 활발하게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당협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 저희 국민의힘에는 당협이란 그 제도가 있고요. 또 상대 당인 민주당에는 이제 지역 위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당협위원장으로서 이 해보니 이런 것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지구당 부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구당 부활은 여야가 일단 총체적으로는 합의를 한 상태지만 또 강론적으로 생각 자체가 또 동상이몽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당초 예상보다는 걸리기는 걸릴 겁니다만은 지구당이 부활이 되면 지구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중앙당의 지역 하부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당과 그 지구당은 회계 처리도 같이 할 수 있고 즉 중앙당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훨씬 더 이 그 당원 교육이라든가 토론회 공청회 이렇게 당원들을
이른바 정치의 다이내믹한 그런 현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과 제도가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아예 지구당 부활까지도 저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 정일순 변호사님, 뭐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 같이 한번 묶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기대되는 점은 그 부분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기대되는 점은 의원의 전문성이라든지 의정 활동을 보장해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후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소수 의견으로 반대 의견을 보면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현직 의원들에게 기회 보장이 되지 정치 입문자에게는 기회 제한이 된다. 그리고 그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일부 겸직도 가능하고 지금은 의정 활동비 등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에 비해서 후원의 설치 필요성이 극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사회라는 특성상 고액의 소수 후원자가 나타날 경우 사실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후원인으로 변질되게 되는 문제점도 꼬집었고 지역사회의 경우에 후원회가 난립하게 되면 주민들의 또 분란도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나 효과적인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이 현재의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하고 추후에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님께서 이제 지구당 부활 문제까지를 확대해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뭐 전체적으로는 양 당이 많이 그래도 그쪽으로 가자라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서 결정적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협위원장이시니까 대부분의 이제 운영위원 구성, 뭐 상무위원 뭐 이런 구성들을 이제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지구당이 부활됐을 때 거기다 후원을 했을 때 과연 누구 중심으로 이게 쓰여지느냐, 현직의 당협위원장분들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 신규로 진입하거나 또는 경선 같은 걸 치러야 되는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뒤집어서 아이디어 대안들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구당을 부활한다 하더라도 특정 내가 여기다 후원은 내지만 누구누구를 나는 지지한다, 지원하기 위해서 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세액공제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후원금이지만 사실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을 내시면 11만 원 돌려드립니다. 많이 광고하잖아요.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역시나 제가 세액공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국민의 혈세화가 된 겁니다. 단순 후원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고 정말 요긴하게 제대로 써야 된다. 투명성 있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국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방의 후원의 얘기로 다시 좀 돌아오자면 저는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이 동시에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기대되는 점은 뭐 의정 활동의 질을 끌어올린다라는 뭐 가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이 지방의회, 지방의원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또 이렇게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의회 의원분들 말씀 들으면 의원들의 의원 활동에 대해서 의정 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관심 없다. 그게 너무 속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도 계시지만 반면 그 주민들의 무관심에 틈타서 비상식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의원들도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후원회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정치인이거든요. 지방의원 역시 정치인으로서의 무게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이렇게 기대되는 측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우려는 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해 충돌의 여지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 겁니다. 겸직 가능합니다. 근데 단순히 영리 겸직뿐 아니라 각종 뭐 법인이나 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비영리 겸직도 굉장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지방의회도 고위공직자 의원도 고위공직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활동 내역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계 청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이 내역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의회가 별로 없었고요. 굉장히 형식적인 꼭 신고해야 되는 내용까지가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제 정리하고 있지 못하는 의회들이 많은 상황에서 뭐 이해 충돌이나 다양한 뭐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회를 지금은 의회 차원의 대책은 전혀 없이 개인 의원이 알아서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운영해라라고 하는 다소 좀 무책임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 상황 아래서 우려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측면이라 의회마다 이게 뭐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좀 대비책을 단단히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뭐 갖고 오신 거 있나요? 예, 기대보다는 후원에 관련돼서 걱정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후원의 사용 내역 사유 없이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김동원 위원장님. 예,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댓글에 그대로 있는데요. 지방의원
그 후원금 이거는 사용 시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신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댓글을 보다 보니까 왜 충북에 174명의 지방의원 중에 도의원 1분, 시의원 3분만이 이걸 후원회를 만들고 있을까가 거의 체감적으로 옵니다. 굉장히 아직은 부정적인 댓글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STOR 땡땡땡님께서 끼리끼리 또 비리를 저지를 하고 부채질을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아주 격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본 월간 뉴스 분석. 지역의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10월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